네, 오전 질의에 바로 일시 차입금 문제를 묻다가 끊어졌는데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역시 똑같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해도 유례 없이 많이 또 대규모로 일시 차입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총재께서는 유동성을 조절할 때 효율적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연속해서 빌리면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리고 또 그런 결과인지 올 1월 달에는 그 금통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다가 평잔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또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고.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별 문제 없다. 오히려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존경하는 안도건 의원님도 여러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아까 안도건 의원께서 1, 2, 3으로 잘 정리하셨는데요. 1번과 2번은 문제가 아니고 3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만약 원칙적으로 정부가 세수를 잘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면에서는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저희가 지금 부대 조건을 강화해서 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거 이상 한국은행이 자의적인 판단을 위해서 이건 기조적인 거에 해당하고 이 항목은 안 되고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의원님들께서 50조 한도로 했더니 이 사용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 한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이를테면 재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저희들은 부자 감사로 세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토록 하는 것이 문제지만 이 결손된 재정을 동원하기 위해서 국고금관리법에서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2조 5항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정증권 만기가 63일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요. 그건 기재부의 입장인데 일시적으로 재정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재정증권의 발행이고 그 다음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 일시차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일시차입을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거를 잘 조절해야 된다라고 부대 조건을 걸었던 거고요. 아니 근데 진행님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사후적으로 저희가 상의하는 과정에서 세수 부족이 생겼는데 한 20일 만에 갚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재정증권으로 63일짜리 발행하는 것보다는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입장이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중대하게 참고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 그러니까 소득의 격차, 또 자산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게 또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은 총재께서도 인정하고 계시죠.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런 소득의 격차 또 자산의 격차가 금융의 격차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재가공한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그러니까 최하위죠. 소득 1분위의 금융부채 점유율은 4%인 반면에 최상위인 5분위는 42.7%였습니다. 또 자산으로 보면 자산 1분위는 불과 2.9%였고 자산 5분위는 46.1%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 신용으로 더 많은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거고 자산이 많으면 당연히 또 담보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때문에 금융의 격차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계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에 대출 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은 저소득층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합니다. 역시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인데요. 2017년부터 2022년간에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순자산 증가폭은 약 7,100만 원이었는데 당초에 부채를 보유하지 않았다가 기간 중에 차입을 선택한 가구의 순자산 증가폭은 1억 200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편적 권리
이들을 확장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금융 기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출되기 시작했고 또 기본 금융, 기본 대출이라고 하는 정책 프로그램도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 금융을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은 크레딧 리스크가 있고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어렵다고 해서 돈을 더 꿔줘서 한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더 어려워지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의도는 좋지만 그것이 과연 그런 것을 계속 대출해 줬을 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정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려운 계층은 재정을 타겟해서 도와주는 게 맞지 돈을 자꾸 빌려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빌려줘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은 하다못해 카드가 없으면 버스도 타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금융 이력이 없으면 카드 발행도 어렵고 뭐 계좌 개설도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기록을 남기거나 뭐 이런 걸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빌려서 하기는 어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재정이라든지 타겟해서 도와줘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아주 저리로 장기로 빌려주어서 이를테면 사회에서 새 출발하는 청년들이 금융 이력을 쌓게 하고 그 자산을 통해서 뭔가 일어설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보고들을 능동적으로 해가고 계시는데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그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는 저는 금융 정책으로 보지 않고 재정 정책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저리의 이자율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서 올 것인지 그 차익은 누가 지불할 건지를 보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재정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국내 은행의 영업이익들이 재작년, 작년, 올해 계속 수십조 원씩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재정정책으로 해야 될 대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들이, 은행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은행도 분명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이 윈드폴 텍스나 이런 쪽으로 갈 경우에는 다른 한편으로 오늘도 많이 말씀하신 거가 우리나라가 부채 중심이고 결국은 자본시장도 육성해야 되고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은행 주식도 안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